네, 시간에 대해서 저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특강, 도시재생과 공동체의 이해 4강. 오늘은 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서 성내 이동 도시재생과 마을에 저희가 시사점을 주민분들과 활동가들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강에 이어 성공에 대해 김창진 교수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성내 이동까지 직접 먼 길 발걸음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1시간 반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희 선생이 소개해 주신 대로 1시간 반에 걸쳐서 해외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로는 제가 준비한 게 캐나다와 미국,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그래서 북미와 유럽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꽤 많은데 1시간 반에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의 일부는 넘어가면서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의 밴쿠버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밴쿠버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우리 교포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설문조사를 하면은 5-6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그런 도시죠. 그런데 올 여름에는 특이하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이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 닥쳐서 밴쿠버와 그 인근이 섭씨 49도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밴쿠버 밑에 미국의 시애틀도 이제 비슷한 45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기후 재앙이 이미 목전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지난 여름이었는데 밴쿠버가 이제 직접 그런 상황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밴쿠버 모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밴쿠버를 위시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람을 위한 경제 활동, 자, 이윤과 자본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하는데, 그것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 도시재생의 어떤 연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캐나다가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북부는 원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인구가 희박한 그런 곳이죠. 알래스카 바로 밑에 있고요. 자, 남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파란색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엘버타, 세스케추완 이렇게 해서 저 오른쪽에 빨간 퀘벡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0개의 주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요. 그 가장 왼쪽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어디 바깥에 여행도 잘 못하시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 인근의 풍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러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냥 멋진 곳이죠. 예. 밴쿠버 시내 풍경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콜 하버 디스트릭트라고 이제 석탄 부두가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폴스 크릭이라고 하는 지역의 재개발 예정 지구, 여기서 이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택협동조합과 신협 또 여러 다른
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택협동조합연합회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택공사, 우리나라에도 광역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각각 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경기주택공사 있고 서울에도 있고 SH가 있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BC 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고 BC 주택협동조합연합회는 민간기관이죠. 민간인들이 이제 모인 협동조합들이 모인 곳인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절실한 사회 문제인 적정주택을 보급하는 활동을 합니다. 적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득의 30% 이내에서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적정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조금 명칭이 조금 다른데 캐나다에서는 적정주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주택협동조합 수하고 이제 또 이 주택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건설한 곳에서 사는 세대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금 영어로 써 있어서 정신 좀 어지럽죠, 화면이. CHF, BC가 있고, 뭐, 오른쪽에 BCN, PH, 뭐, 가운데에 하우징 센트럴 등등, 캐나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이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 지금 한국에서도 거의 뭐 폭발 직전의 상황에 와 있죠. 이 부동산 주택 문제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곳이라고 하는 거주지로 인식하지 않고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땅값이 비싸면 그만큼 또 집값도 올라가게 돼 있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건물과 토지의 문제가 사고 파는 상품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주택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주택협동조합이 캐나다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존속을 해왔는데,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과제는 무엇이고 또 목표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주택협동조합 처음에는 이 주택협동조합이 결성될 때 가입한 사람들이 뭐 20대, 30대, 40대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노령화돼서 더 이상 활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또 토지 가격의 또 상승한 부분이 이 주민들의 임금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보다 토지 가격이 더 빨리 상승함으로써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협동조합을 이제 오래되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런 그 대상이고, 또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전 세계 곳곳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곳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부자들이 사는 동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또는 자가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끼리 너희 집은 뭐 무슨 아파트에 살아? 몇 평이야? 라고 물어보고서 따돌림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저소득계층과 중산층이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또 나름대로 있던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아까 이제 지도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크지만
거기는 주도는 아닙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수도인 경우가 많지만 이 북미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세종시처럼 행정도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도시는 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경우가 많죠. 미국의 뉴욕도 그렇고 그래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도 BC주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주도는 아니고 행정 주도는 따로 밴쿠버 앞에 바다 앞에 이제 섬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시 인구의 한 30여만이 되는데 그 부둣가의 녹색 지대를 재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거지와 그다음에 그 경제 활동의 복합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상업지역, 경공업지역이 섞여 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벤시티라고 하는 신협입니다. 여러분 신협 아시죠? 주변에 동네에 보면은 파랗고 하얀 간판에 길게 가로로 신협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한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신협 중앙에는 이제 대전에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은행인데 좀 특별한 은행이죠. 보통 은행 우리나라 뭐 가장 큰 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은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은행 자체가 돈벌이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신협은 그런 돈벌이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자신들이 출자금으로 은행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대출을 받고 하는 주민들의 자가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이 벤시티라고 하는 이름의 이 신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20억이 넘고 한 50개 정도의 이제 그 지사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돈벌이 하는 은행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신협이 벤시티인데 벤시티에서 이제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 친화적으로 외부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돈 먹고 튀는 이런 먹튀 그런 개발 사업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쓰고 친환경 기술을 쓰고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를 마쳤고 지금 2017년부터 이제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되는 이미지를 좀 볼까요? 독사이드 그린이라고 해서 녹색 부둣가 재생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보는 조감도는 이렇게 바로 옛날에 석탄을 나르던 그런 곳이었죠. 지금은 이제 석탄 산업이라는 게 사양 산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기관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 게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따로 협동조합이다, 마을공동체다, 뭐 이런 사회적 기업이다 그냥 서로 하나의 다른 분야로 이렇게 간주를 해놓고 행정적인 칸막이를 해놨는데 그거는 뭐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실제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구조는 아니죠.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빅토리아시, 그다음에 도시개발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신협,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이런 도시 재생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친환경적이다 또는 주민 친화적이다라고 할 때 자원을 활용하고 이제 순환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이게 그 내용에 포함되겠는데요. 평균 물 사용량의 65%가 절감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해당 부지의 하수를 100% 재활용하고 또 빗물을 재활용하는 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죠. 자연개천에서도 50%를 저장하고 폐건축자재 90% 이상을 재활용 및 재사용하고 유기물의 친환경 수거 및 생분해와 같은 굉장히 모범적인 이런 건축 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근방에는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텃밭
농장들도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재생 사업을 하는 녹색 부둣가 재생 사업을 하는 이제 본부의 건물입니다. 록사이드 그린이라고 글씨 보이죠? 이 건물 자체부터가 친환경적으로 지어졌죠.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기독교계에서 호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밴쿠버 시내 교회 부지 개발 사업이 하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직접 이 교회도 가봤습니다만은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공동이 아니고 공동화, 비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동네가 텅 비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다니던 신자 수도 감소하게 되겠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이 교회가 신자 수가 아주 줄어버리면 이제 교회가 존속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훌륭한 결단을 하신 거죠. 교회 부지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공동체 자산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은, 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걸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걸 공동체 자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자산 투자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밴쿠버시가 끝내 허가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을 재건축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사는 이런 주택으로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교회 부지를 적정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첫 번째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두 줄로 써놨지만 이 판례를 이끌어내기까지 이 교회 목사님이나 주민들이 또는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가슴을 졸이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밀고 나간 거죠. 자, 이렇게 밴쿠버시가 드디어 이제 허가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잘하는 그런 은행, 모범적인 이제 주민들의 은행인 맨시티 신협에서 또 모기지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주택 담보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렴한 임대료에 46세대, 그러니까 교회 하나를 허물고, 옛날 교회를 허물고, 그걸 이제 한 층만 교회를 쓰고, 나머지 적정주택을 만들었는데, 46세대의 적정 임대주택을 완성한 것이죠. 총 프로젝트 비용은 3,300만 달러, 약 300억이 들었고요. 토지 기부가 프로젝트 성사에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값이, 땅값이 결국은 건물값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결단으로 이걸 제공해 주었다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한 큰 기여를 하신 거죠. 또 하나 좀 이제 밴쿠버 밖으로 나가볼까요? 지금 이제 올 겨울 내년 봄쯤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벌써 지금부터 이제 큰 대형 여행사들은 지금 여행 상품을 팔고 있던데요. 내년 봄 여름부터는 우리가 밖에 시원한 야외로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밴쿠버에서 몇 시간을 차로 달리면 산중에 넬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협이에요. 또 신협 중심의 산중 도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중 도시 좀 특이한 말이죠. 산 속에 있는 소도시,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산촌이라고 하면 작은 마을이 있기 마련인데, 산 속에 굉장히 멋있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협동조합 이야기 도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 산속에 있는 소도시에 여러 개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고,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네.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밴쿠버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조금 와서 빨갛게 물방울 무늬로 표시된 게 바로 넬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넬슨은 이렇게 소도시인데 한 10,000명 정도가 사는데 100만 명이 찾아와요. 관광객. 주민은 10,000명 정도고 관광객은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로 이제 명소가 된 거죠. 이런 명소가 되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넬슨 신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협이 자리를 잡고 나서 의료협동조합, 식료품협동조합, 그다음에 적정주택 건설 조직 등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현안을 풀어나가는 이런 소도시 공동체 모범 사례를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주민 조직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넬슨은 어떤 곳인가? 지금 아래 이미지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정말 아름다운 캐나다라는 게 워낙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렇게 꼭 단풍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름에도 이렇게 왼쪽이 아주 유유히 산속에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아주 활동적인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린 곳인데, 여름에는 대규모의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러 몰려들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사진 보시죠? 다 관광객들 몰려들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과 함께. 이 도시는 이 활발한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를 문화예술에 접목해가지고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 그 다음에 협동조합 경제로 엮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관광객들 한철 와서 그냥 호텔이나 레스토랑만 재미를 보고 다른 주민들은 상관이 없고 시끄럽기만 하다 하는 게 많은 관광지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심지어 유럽의 많은 관광지들,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베네치아 등등의 주민들이 더 이상 관광객 오지 말라라고 막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많아서 도시는 시끄럽고 쓰레기는 많아지는데 주민들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분배되지 않을 때 이런 관광객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잘 이 시행정부라든가 주민들이 이 관광객들로부터 오는 수입을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장치,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겠죠. 넬슨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넬슨은 본래 이 전통적인 지역 토착민과 도시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 1960년대 말 미국의 베트남 전쟁 징집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도망을 왔고, 이 자유로운 영혼의 히피들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이 마트에 있는 이 할아버지 보세요. 도사, 계룡산에서 한 15년 도 닦은 이런 도사님으로 보이죠. 이 마을의 그냥 평범한 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1960년대 말 70년대에 그렇게 왔던 자유로운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할아버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식 이게 이 영국의 영향이 크니까 영국인들이 살던 고급 맨션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스튜디오로 레스토랑으로 아트샵으로 카페 등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입히면서 독특한 산중 도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넬슨의 인구는 이제 본래 넬슨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 인구는 약 10,000명, 그 주변까지 포함하면 이제 2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독특하다, 도시의 감성이 있고 광활한 자연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사실 이런 게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그런 곳이 아닐까요? 도시적인 그런 편의시설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가까이에 자연이 있는 그런 곳이죠. 지역 밀착 색깔로 지난 10여 년간 인구가 늘어난 곳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소도시나 시골은 인구가 줄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또 추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젊은이들이 들어오니까 출산율이 증가하고 아동 인구가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마을이 되는 거죠. 죽어가는 마을이 아니고 살아있는 마을. 또 하나는 굉장히 흥미있는 이름인데 비둘기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밴쿠버 시내로 다시 왔어요. 저 산중 공동체 한번 놀러 갔다가 다시 이제 시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밴쿠버도 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긴 하지만 이스트엔드라고 밴쿠버의 동쪽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영어로 디스트릭트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동보다 더 작은 어떤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자활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활은행도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착한 은행, 좋은 은행, 주민은행, 벤시티가 적극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노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해주는 이 포틀랜드 호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런 단체와 함께 벤시티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자활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나 노숙자들이 하는 예금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맨시티의 전산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제 얘기를 들은 분은 아니 노숙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축을 해?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 노숙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뭐 월급날은 20일이나 25일로 책정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밴쿠버의 노숙자들도 이제 매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날이 있죠. 그게 뭐 얼마가 될지 예컨대 뭐 5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럼 50만 원인데 만약 이런 비둘기 은행이 없다면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그 50만 원을 받자마자 가서 술 사 먹는데 마약 사 먹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이 노숙 생활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본 그 지역사회 활동가들, 시민사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월급 받는 날 바로 술집에 가지 못하고 그냥 은행으로 오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기고 예컨대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라 하는 식으로 그것 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비둘기 은행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기 은행이 있으니까 저기다 내가 매월 30만 원을 저축하면 나도 언젠가 2년, 3년 후에는 내가 의젓하게 이런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 비둘기 은행이 하고 있는 아주 착한 은행 중에 착한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은행도 사실은 그냥 착한 마음만 되는 거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고 아주 잘 그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매니지먼트 경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벤시티에서 이렇게 1946년에 벤시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이런 신협은행이 이런 비둘기 은행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띠라. 참 매맞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건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여성분이 제니스 에버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시민사회 활동가예요.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는 활동가죠. 1982년과 2년도부터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쉼터를 제공하다 보니까 계속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공간이 필요한 일정한 규모가 필요해요. 뭐 5평, 10평 가지고는 안 되고 30평, 50평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공간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건물 공간을 재계약할 때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죠. 많이 우리가 겪는 일이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매번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과감하게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간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이런 회사를 차린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아파트 사실 텐데 아파트 관리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 사업소 자체를 하나의 사업의 아이템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체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과 아동을 구출하고 약물, 그들이 대체 또 약물,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이라고 하는 게 은밀하게 뭐 숨어가지고 재벌 3세들이 하다가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연예인들하고 그렇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데 이 약물 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건강관리, 법률 지원 이런 포괄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22개 건물에 750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 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동과 여성들에게 뭐 아동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어니스트 영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2017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 지역사회 임팩트 투자 효과, 이 꼭 아띠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 도시재생을 비롯해서 마을공동체 등등 여러 이제 특히 서울시에서 기관장이 바뀌면서 심각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걸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뭐 대기업체라든가 대자본이 들어가서 뭘
크게 건물을 짓고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이다,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한 거죠.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것 따르면 1달러 1,000원을 투자했는데 4,000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성과이죠. 이런 정성적 평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재생,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은 또 색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캐나다에서 이제 그 밑으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포틀랜드도 이제 시애틀보다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포틀랜드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이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의 랜드마크를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이 시애틀, 뭐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하는 이 시애틀 시내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 자유의 신상이 있죠. 런던 빅벤 시계탑이 있고, 워싱턴 DC가 있고, 파리 에펠탑이 있죠.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지금 포틀랜드 가운데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들은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 철골 구조물인데 포틀랜드만 나무죠.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고, 지구 친화적인 그런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틀랜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태평양 연안 서부 캐나다에 있었죠. 바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미국의 워싱턴주입니다. 시애틀이 주도이고요. 바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오레곤이 주도인 오레곤주의 주도가 포틀랜드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 뭐 버클리라든가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에 있는 그런 오레곤주라고 하는 그런 곳의 주도가 포틀랜드입니다. 예, 여기 이제 포틀랜드인데 지금 이게 까만 줄이 강입니다. 월루미트 강이라고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변에 있는 도시가 포틀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포틀랜드는 특별히 이런 무슨 협동조합이다, 마을 공동체다, 도시재생이다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좀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른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힙한 그런 도시이죠. 포틀랜드 위어드라고 해서 우리는 독특한 포틀랜드 사람들이야,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독특하고 이상한 것을 즐겨. 그러니까 우리를 뭐 비난하거나 특별히 뭐 나쁘다고 보지 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성을 굉장히 다양성과 개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겨울에는 비가 이제 많이 계속 거의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 눈보다는 어쩌다 눈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정도이고 거의 매일 비가 와요. 그래서 이 비가 오는 겨울에 비가 오면 굉장히 축축하거든요. 기분도 축축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이 처지고 날씨는 아주 쌀쌀하고 그런데 이걸 좀 이용해서 이런 자연 조건에 살 바에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포틀랜드 레인, 포틀랜드에 비를 파는 가게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재미있는 발상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는 남자들이 옷을 훌렁 벗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이제 음악 축제를 즐기고, 포틀랜드 강 건너기 페스티벌도 하고, 또 유명 브랜드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가 본래 이제 나이키 신발의 원조가 되는 도시이긴 하지만, 다른 이른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노릇하게 좋아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냥 포틀랜드에서 만드는 자가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포틀랜드 자기 도시에서 성장한 브랜드에게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포틀랜드 시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거꾸로 외국에서, 유럽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새벽에 줄을 서서 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포틀랜드는 또 야외 활동, 아웃도어 라이프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신발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이키가 대표적이고 또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포틀랜드라고 하는 것은 오레곤의 이제 그 북서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한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뭐 중규모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만 하면 애기하고 뭐 소도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시아가 유독 도시의 규모가 커요. 서울이나 도쿄, 뭐 베이징, 상하이 뭐 1000만이 넘고 이러는데, 뭐 유럽, 북미나 유럽에서는 뉴욕을 빼놓고 이렇게 큰 도시는 거의 없는 거죠. 대체로 50만, 60만 하면 꽤 규모가 있는 도시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이제 정착을 해서 항구 도시로 번성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포틀랜드를 뭐 아웃도어의 성지라고 해서 오늘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세기 중반에 이제 2차 대전 때 여기가 병참 기지로 항구 도시로 발전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른바 이 굴뚝산업으로 발전한 도시였죠. 조선소가 있고 제철 공장이 있고, 미국 북서부의 무역 거점이었고,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오면 이제 그런 이 굴뚝산업들이 다 사양 산업이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지식, 정보 기반은 IT 산업들이 발달되고 서비스업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굴뚝산업들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쇠락하고 공동화되고 주민들이 이제 떠나가고 옛날에 있던 건물들은 이제 황폐화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생각 있는 사람들 소수는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이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의 행정가들이 오레곤 주지사, 그다음에 포틀랜드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 도시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행정가로 변신하면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협력, 협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에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협치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포틀랜드가 그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틀랜드는 1960년대 이래로 이제 공업이 발전하다가 포틀랜드 중심부를 흐르는 월러밋강이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뭐 도저히 우리 서울에 이제 한강도 그렇지만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마포 나룻바에서 뭐 헤엄쳤다 빨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오염됐다가 다시 서울 한강도 좀 복구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오염됐었는데 1960년대까지 70년대에 오리건 주가 각 지자체 이제 뭐 시 또는 군 단위 이런 데다가 환경 보호와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게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도시 재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1979년에는 오리건 주법으로 도시의 성장 경계선이라는 걸 설정했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도시의 성장 경계선이라는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다시 말하면 이 정도까지만 도시는 클 수 있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도시가 확장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시가 지나치게 확장돼서 주변의 숲이라든가 농지를 침식하는 것을 막는 거고, 또 하나는 난개발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 친화적으로, 컴팩트한 그런 도시로 만들까를 고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나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다 붙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서울하고 부천하고 붙더니 부천하고 인천하고 붙어버렸고, 나중에는 지금 뭐 서울하고 거의 수원도 거의 붙어있고, 지금 서울하고 지금 뭐 일산도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기형적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것은 도시의 난개발이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이 막지 못하고 전국이 난개발의 천지가 되고 전국이 한국에 지금 다 대장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오리건에서는 이 도시의 성장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1979년부터 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뭐 물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요. 전체 각 지구와 도시 전체를 이제 조화시키는 그런 건물들,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일단 보행자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고,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제 다른 이 서구의 국가들과 한국의 어떤 도시들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는 것,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행자를 무시하고 차량 운전자들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웬만한 도시의 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 심지어 횡단보도에다 다리를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지무지한 그런 인권 유린 행위고, 거의 살인, 거의 뭐 그런 행위예요. 이건 서구의 도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사람이 서 있으면 차가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차 위주로, 언제부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렇게 차를 좋아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사람이 건너가는데도 그냥 차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도시의 디자인 이런 부분 조금 전문적인 분야여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틀랜드 도시재생의 특징, 역사성이 높은 문화자산을 재활용한다. 이 포틀랜드를 이제 제가 성공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우리 대학원생들과 2년에 걸쳐서 갔습니다만, 코로나 오기 전에 이 변기창이라든가 맥주 공장이라든가 쉐보레 자동차 판매점이라든가 이렇게 수십 년이 된 이런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그 골조가 훌륭하잖아요. 벽돌이나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관은 잘 유지하면서 그런 내부를 아주 현대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뭐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러나 한국에서는 좀 뭐 몇십 년, 30년만 되면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다. 거의 한국 사람들의 이 건설 철학이 돼가지고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환경 친화적인 녹색 도시를 실현하는데 이제 중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성장 한계선을 지키면서 난개발을 이제 방지하는 이런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일자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정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지만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협동조합이든 마을 공동체든 도시재생이든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데 정신이 없어요. 이 공무원들에게는.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지난해에는 일자리가 50개였는데 올해 70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는 식인데, 일자리 개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일자리가 결국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부실한 일자리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용 있는 좀 품위 있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급여를 받고서 그런 사회적 조건이 확보되는 그런 공공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일자리의 어떤 그 질이 좀 더 중요시하게 고려되는 그러한 활동에 우리 광역 지자체장들과 정치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틀랜드가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그런 도시개발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도시의 큰 문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있는 성공회대학교에서도 이제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데, 구로 구민들과 어떻게 조금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살기 좋은 주민 친화적인 이런 지역사회를 만들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작게나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대학들이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포틀랜드 주립대학이 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화물열차의 조차기지, 화물열차들이 운행을 멈추고 서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왔던 이런 곳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게 수십 년 되면서 그게 버려진 곳이 됐죠. 그런 곳을 이렇게 오른쪽 훌륭하게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이 조차기지 때는 시외의 어떤 변두리였겠죠. 그러나 도시가 커지면서 이렇게 시내로 편입이 됐는데, 포틀랜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죠. 여름에 특히 점심 무렵에 여기 나와서 도시락을 먹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갔을 때도 뭐 틈만 나면 이렇게 이제 그 일정과 일정 사이에 이 공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친환경 건물은 한국에도 꽤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일부 도입해서 시험을 해봤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굉장히 부러운 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농민시장,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럽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이 도시의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거기에 더해서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시장, 이 농민시장이죠. 주말마다 열립니다.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거의 모든 도시에 큰 공용 주차장 또는 하천가에서는 주차장, 그러니까 공터에서는 이런 농민시장이 거의 매주 열려요. 그러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농민시장에 가는 걸 일주일의 소일거리, 즐거운 소일거리로 여깁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신선한 이런 농산물들, 뭐 꽃들 또는 먹을거리, 아주 예쁜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이런 것들을 아주 싼 값에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한국에서도 서울에 이제 은평구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시도를 해보고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긴 했지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나 자영업자들이 많고 점포가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뭐 죽일 일 있냐? 왜 너희들이 왜 우리 점포 앞에서 장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상인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거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시장을 하더라도 한국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주변의 상인들과 어떻게 조금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통 문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포틀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바로 NA라고 하는 것인데, 네이버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반상회하고도 다르고 동사무소하고도 다르고 주민들이 중심이 된 조직체이지만 행정적 권위를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주정부에서 또 예산까지 지원받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주민회의소 정도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주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결사체다. 그렇지만 행정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민관협치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틀랜드에서는 이게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포틀랜드의 17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포틀랜드가 60만 정도의 이런 중규모 도시이니까, 그렇게 이제, 17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구역마다 이런 NA라고 하는, 주민회의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도 뭐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래서 이런 결사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행정이 직접 관여해서 결사체를 주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지역들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 작업 공간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공연을 보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목공 활동 있잖아요. 좀 한국의 남자들 중에서는 목공을 배우는 게 굉장히 또 유행이기도 하고 그렇게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목공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에게 기술 교육도 시켜주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한 3명이나 5명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간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공간에서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 이 공간에서 만든 정식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가 동네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래프트3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곳이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분야와 동떨어져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업무 영역, 활동 분야로만 국한되면 곤란하다. 다른 분야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역시 금융기관입니다. 지역사회 금융기관.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는 크래프트3라고 하는 지역사회 개발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아까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소개할 때 아주 착한 은행으로서 벤시티하고 비둘기은행 소개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신협이라는 명칭은 붙지 않았지만 사회적 기능은 비슷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나 또는 생태 지역사회 공동체나 또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이제 활동을 지원해주는
금융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여기 뭐 한국에서 요새 쓰이는 말로 소셜 임팩트, 뭐 임팩트 투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여러 기관들로부터 공익재단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또는 독지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돈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 지역사회, 그 다음에 생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단체들, 개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관은 상당히 유연하게, 일반 은행에서 빌리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빌리면 자기 재산을 압류당하고, 이런 뭐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데, 이제 이런 이 크래프트3나 신협은 그런 기관은 아니니까, 돈벌이 기관, 은행이 아니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을 애초에 도와주기 위한 기관이니까 굉장히 상환기관도 유연하게 하고요. 또 대출의 파급 효과를 평가할 때도 굉장히 공동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런 중요시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아이고요. 벌써 8시 27분. 자, 유럽으로 건너가느라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생각할게요. 대서양을 비행기 타고 못 가고 이제 배 타고 갔습니다. 이제 스페인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여행 갔다 와본 계실 텐데, 이베리아 반도, 이 전체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스페인이 거의 한 5분의 4 또는 한 6분의 5죠. 나머지 포르투갈은 옆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이 더 매력적인 곳이라고 느꼈습니다만, 자, 그 여행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아니니까. 자, 스페인의 저 북부에 이 바스크라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는 피레네 산맥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레네 산맥의 저쪽 프랑스 쪽과 스페인 쪽의 양쪽에 걸쳐서 바스크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과도 다르고 스페인 사람들과도 다른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스크 쪽이 그냥 평소에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프랑스 사람들한테 치이고 스페인 사람들한테 치이고 차별받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오지에 사는 사람들로 살았을 텐데, 지금은 자, 스페인, 이제 이 바스크 쪽은, 오늘 말씀드린 바스크는 이제 스페인 영토에 속해 있는데, 스페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편하게 잘 사는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뉴욕 타임스가 바로 작년입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화하는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장문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를 잘 읽으시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험준한 바스크 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전 세계에 판매되는 슬라이딩 도어,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2020년 3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스페인 정부는 이 에레카 그룹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이제 그룹 공장 3개 중에서 2개를 폐쇄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회사에 다니던 210명의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공장문을 닫으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회사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임금의 5%만 줄이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뭐 50%를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임금을 안 주든지 정리해고를 뭐 200명 중에 뭐 한 150명을 하든지 이랬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나중에 추가 근무로 보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 것이죠. 얼마나 인간적인 회사입니까? 이 유연한 접근 방식은 회사가 몬드라곤 지역 중심의 방대한 협동조합의 일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단지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였고 회사 소유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몬드라곤 회사라고 하는 것은 96개의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어떤 뭐 협동조합이든 뭐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야죠. 그렇지만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주거나 또는 경영진에게 스톡 옵션을 주거나 일반적인 자본주의 기업이 하는 행동이죠. 직원이나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협동조합인데 이 몬드라곤이 이제 7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스페인에서 가장 큰 고용 창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다 재벌 기업이잖아요. 스페인의 10대 기업 안에 이런 인간적인 기업,
몬드라곤 그룹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매출이 145억 달러 정도 되고, 자, 한화로 약 16조 정도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그룹이니까 여러 회사가 있는데 스페인 최대 식료품 체인 중 하나인 에로스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착한은행, 신용조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전 세계로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 격차, 지금 뭐 부동산 문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세계에서 협동조합은 기존의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잠재적 대안이라고 뉴욕타임스,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부, 미국의 신문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몬드라곤 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직원의 보호에 있다. 더 많은 매출을 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대주주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말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 협동조합 그룹의 이 기업 철학, 우리는 사람을 해고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고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기업은 사람을 해고를 해야죠. 이익을 많이 내려면. 근데 이 협동조합 그룹은 사람을 해고하지 않는다. 이익이 줄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가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훌륭한 인간적인 기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940년대 초 스페인 내전에서 이제 이 패배한 공화국 편에 섰어요. 바스크 쪽이 이 역사 얘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황폐한 지역에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아띠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신부님이 오셨어요. 26살 젊은 나이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황폐화된 이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자,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가톨릭 신부님이었지만 동네 청년들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우선 친밀감을 가지면서 신뢰를 쌓고, 저 신부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다. 우리와 함께 뭔가 이 동네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신뢰를 얻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우고, 기술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작은 난로 공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20세기 말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몬드라곤 기술학교가 커가지고 지금 몬드라곤 대학교도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여러 몬드라곤 그룹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 놓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자료가 내용이 많네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신문 기사 중에서 아주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기는 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자, 4월달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폐쇄한 생산 관리자가 한 말입니다. 이 공장에 다니는 것은 단순한 직업 이상입니다. 이것은 팀의 일부입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첫 번째 팬데믹 때 불안하고 아무도 일하러 갈 수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위기를 극복한 방식은 회사 구조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강화시켰고 그녀의 수입은 공장 문을 닫았음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줄지 않았단 말이죠. 자, 협동조합 시스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기업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스크 지방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 그곳입니다. 스페인 북부 아라사테 이 지역이요. 나중에 혹시 이제 꼭 협동조합에 관심이 없더라도 순례길 가신다면 이 아라사테 이쪽에 몬드라곤, 빌바오의 이 유명한 미술관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클리블랜드와 영국의 프레스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도시,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도시가 있고 영국의 프레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둘 다 이 쇠락한 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왜 쇠락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기 초반 중반에 잘 나가던 전통적인 굴뚝산업, 전통적인 제조업 이런 도시들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자,
두 도시의 공통점, 근대적인 제조업의 쇠락에 따라서 도시가 텅 비어버렸다. 그러니까 도시가 빈다는 것은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뜻이고 인구들이 유출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거죠. 그 큰 공장들, 이런 가게들 이런데 우범지대가 되는 거죠. 동네에 어떤 조폭들, 불량배들이 거기 모여서 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사회 또 생활의 전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도시를 살리자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무작위로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기업 유치해서 뭐 일자리 만들자 이런 식의 전통적이고 낡아빠진 생각을 한국의 많은 지자체장들이나 정치가들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회 연대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봐야 대체로 그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자본이 또 외부로 나갑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지방 도시들이 서울에서 내려간 자본들이 거기서 돈 벌어서 서울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통적인 방식은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외부의 산업, 대기업을 유치하면 된다. 그러면 일자리 생긴다. 이런 생각이었죠. 또는 아니면 중앙정부로 하여금 대규모 예산을 좀 달라. 투자를 해달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혁신적인 방식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들, 회사, 단체, 공익재단, 이런 것들과 협동조합, 주민들이 만드는 자발적인 결사체, 꼭 협동조합이 아니라도 되죠. 뭐 사회적 기업도 되고 자활기업도 되겠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자생적인 도시재생이 이룬다. 외부 자원을 또는 정부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도시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외부의 지원, 정부의 지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그것만에 목을 매다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허탕이다. 남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몬드라곤 사례도 보았고 제가 오늘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만 이제 캐나다 퀘벡의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사례도 뭐 있습니다만은 고용이 먼저다라고 하는 입장, 지역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빛과 번쩍한 그런 뭐 건물을 짓는가, 랜드마크를 뭐 50층, 60층짜리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하고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꼭 필요하다면 물론 마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기업 유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도시가 상당히 성공을 거뒀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클리블랜드나 프레스턴이라는 모델을 미국이나 영국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한 도시에서 성공으로만 끝날 수 있으니까요. 자, 클리블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뭐 미국에 있는 이제 중규모 도시인데 이렇게 굉장히 지금 바로 이 사진의 이 중간을 끊고 가고 있는 이거 뭐죠?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우리의 가까운 쪽은 옛날의 전통적인 굴뚝산업이죠.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 부분에서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죠. 폐허가 되어 있고 건너편은 이제 현대식 건물도 들어와 있고 완전히 이중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클리블랜드는 지금 이쪽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별표 모양의 여기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미국이 할 때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과 시장 역할을 지금 그동안 해왔잖아요. 최근에. 그러기 전에 이제 미국이 그런 역할을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할 때 미국 제조업의 호황기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하나가 클리블랜드였죠. 인구가 약 90만까지 갔었고 1960년대에는 잘 나갈 때는. 그런데 1980년대가 되니까 57만으로 급감을 했고 지금은 38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전성기 때 약 3분의 1로 이제 쪼그라든 이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이 지역 공장들이 외부로 저임금 국가로, 그러니까 중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동남아로 이제 다 이동한 것이 했죠. 그래서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실업률은 15%, 미국 평균의 한 뭐 5배, 4배, 5배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구 유출이 아주 뭐 심각하게 된 거죠. 이런 도시들이 미국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이 클리블랜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았죠. 그다음에 올해 우리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뭐죠?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여우 조연상을 받을 때 작품상 감독상을 휩쓸었던 영화가 노매드랜드입니다. 이 노매드랜드의 배경이 바로 엠파이어라고 하는 네바다주의 소도시예요. 소도시가 황폐화돼서 거기서 이제 그 고향 마을을 떠나게 된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노매드랜드인데 이런 중소도시가 미국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잘 모르니까 역시 미국이 아직도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를 알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입니다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런 곳이죠. 클리블랜드도 그렇게 황폐화된 중소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이런 도시의 쇠락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블랜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도시의 황폐화에 대해서 지역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적 차원의 합리적 계획경제 가능성. 한국 사람들은 워낙 반공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계획경제 하면 사회주의, 사회주의 하면 비효율성, 이런 식으로 잘못된 연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경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경제는 합리적이고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에서 뭐 수천만, 수억이 사는 그런 나라를 한꺼번에 다 경제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그런 경제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중소도시 수준에서의 계획경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일조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계획경제는 가능해요. 인간의 지성은 그럴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경제 구조의 문제는 지역 내 지역의 앵커기관이라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지역에 닻을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기관들이다 이런 말이죠. 외부 업체로부터 조달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예컨대 10억 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금액 중에 절반 이상을 외부 업체로부터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클리블랜드에 있는데 클리블랜드에 있는 회사가 뭔가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원료를 다 밖에서 사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 이러지 말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정부하고 비영리 연구소, 협력민주주의라고 하는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주민들의 조직이 함께 협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몬드라곤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자, 직원들을 위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업체라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기업의 소유권을 변화시켜가지고 자생적인 발전을 하자. 자, 말이 좀 어렵네요. 지역기관들의 사회경제적인 수요를 지역의 공급자나 생산자가 담당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외부 기업에게 조달을 맡기지 말자. 가능하면. 불가피한 경우는 뭐 자기 지역에 그런 회사나 생산시설이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없이 외부에 가서 뭘 사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앵커기관, 구체적으로는 시정부에도 얼마나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 얼마나 학생과 교수들, 직원들이 많아요. 병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 간호사, 환자들,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 수백 명입니다. 자선재단, 이런 사람들만 합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은 다 밖에서, 시정부는 시정부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다 밖에서 뭔가를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의 돈이 밖으로 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안에다가 조달 계약자, 공급자를 만들어내자. 주로 노동자 협동조합.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는 말이 불운 시대니까 직원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근데 서양에서는 그냥 노동자란 말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한국처럼.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법법상에는 직원 협동조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는 지역 소비를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거죠. 가능하면 클리블랜드 시내 안에서 소비가 또는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서로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지역 기업들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거둔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에버그린 협동조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2008년에 에버그린 노동자 세탁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에서 가장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했던 실업률이나 빈곤이나 범죄가 가장 심했던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친환경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클리블랜드 병원, 오하이오 주의 2위급 병원이었는데 굉장히 대형 병원이죠. 종합병원에
세탁시설을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50명 기존의 직원을 인수해서 총 직원이 이제 100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 연대 금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협과 같은 착한 은행들이 필요한데, 꼭 은행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돼요. 다른 이름도 되는데, 자, 협동조합의 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것을 돕는 기금을 또 자체 조성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탁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태양광 에너지 공급, 친환경 농업, 이 병원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 의사들, 간호사들이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 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또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아주 주변에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영국의 프리스턴입니다. 이제 잉글랜드 쪽에 있는 이런 곳인데요. 프리스턴은 또 어떤 도시였냐? 영국의 과거의 산업혁명과 섬유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북서부의 거점 도시로 인구가 이제 12만 명 되는 소도시인데 주요 기업들이 다 외부로 나가버렸어요. 옛날에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자, 아동 빈곤율이 22%, 평균 수명이 65세. 영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 이런 도시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스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한번 실패를 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자,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7억 파운드를 유치해가지고 도시 정비하고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한다. 전형적인 방식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봤지만 뭐 도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득이 없는데 이런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로 또 투자도 또 무산되고 시 재정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자, 안 되겠구나. 새로운 방식을 해보자.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몬드라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모델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부,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시정부가 이제 노동당으로 좀 진보적인 정부였죠. 2011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이제,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거예요.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잖아요. 죽지 못해서 살 정도의 임금이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은 그보다는 조금 낮게, 그대로 조금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 임금이 이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정부에서 시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 진단을 잘해야 되니까 맨체스터 지역경제전략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이 도시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상황 조사를 좀 잘 해보니까, 이 조사 결과 앵커 기관들이니까 프레스턴 내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나 회사들, 기관들이 지출의 60% 이상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니, 1,000원을 쓰는데 600원을 다 외부 도시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시의회를 중심으로 프레스턴의 주요 앵커 기관들, 프레스턴에 소재한 회사나 기관들이 지출 및 공공조달이 지역기업, 또 주민들의 협동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한 거죠. 그래서 앵커 기관과 그 지역사회 회사들, 기관과 지역 조달기관이 상설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가 이제 조달 정책을 바꾼 거죠. 기존의 최저가 입찰 방식.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좋은 뜻을 가진 단체나 신생사업체들이 진출 못해요. 그동안에 실적 가져와라, 그동안에 뭐 규모를 가져와라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최저가 입찰 방식은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러죠? 규모가 있어야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실적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과감하게 고쳐버렸어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관이나 단체가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규모 조달, 이 시정부가 예컨대 10억짜리를 입찰로 내놨다. 그러면 작은 단체 어떻게 10억을 입찰해요? 못한단 말이죠. 10억 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이 작은 그 도시의 협동조합이나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럼 쪼개줘. 한 2억씩 5개 기관을 쪼개준단 말이에요. 이 발상을 전환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급식 배급 용역 같은 경우 대기업 대신 9개의 소규모 계약으로 분할해서 지역 농가들에게 배분했다. 얼마나 참신한 발상이에요. 이렇게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임금과 노동 조건의 개선 방안에 합의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 공급자들은 생산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사회적 책임성을 수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이 시정부에서부터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조달업체들한테도 그렇게 너희들도 직원들에게 생활임금 줘라 라고 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영국 최저임금의 20% 이상의 최저임금보다 20%가 더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앵커기관, 이 프레스턴에 자리 잡은 기관이나 단체, 회사들의 모든 조달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게 앞으로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적절한 공급업체가 프레스턴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거나 공공부문과 협동조합과 지역의 민간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공급업체를 이제 새로 만들어 내는 거죠. 이 사업 모델을 이제 건설부문, 사회복지부문, 재생에너지부급,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 지원과 주민생활의 모든 분야로 다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매각했던 지역도 시설물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시정부에서. 그다음에 공동체 시설로 그걸 탈바꿈시키고 지역민과 취약계층을 이제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영화관, 식당, 볼링장 등 또 이것을 이제 시에서 또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관이 예컨대 10개가 있다. 그중에 한두 개는 시에서 할 수 있잖아. 자,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의한 그런 기관들을 자꾸 이제 확보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몇 년만 하고 그칠 수가 있으니까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프레스턴 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 기업들도 이 직원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고 지역 자산화, 공공재단에 참여를 하는데 컨설팅도 제공하고 투자도 연결시키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제 중간 지원센터 더하기 컨설팅 업체,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사회연대 거의 이제 끄트머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밴쿠버 때부터 이제 신협, 착한 은행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금융이죠. 이 금융을 외부에 의존하거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지역 정부 연기금의 1억 파운드 규모를 직접 투자를 했고, 영국 북서부 지역사회 은행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신협이라는 말을 아까 우리가 소개했는데, 지역사회 은행도 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은행인 거죠. 명칭만 다를 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 은행을 어떻게 만드냐, 돈이 있어야 만들지라고 생각하지만 발상만 전환하면 된다. 지역 주민의 10%가 계좌를 이동한다면 40억 파운드의 지역기금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자기 보통 한 가족이 10개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10%만 옮기면은 이런 공공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자가금융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신협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협이 지금 많이 있고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꼭 신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현금이나 또는 현물로 랭카시아 대학, 열린사회재단,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가 공동기금으로 이제 100만 파운드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프레스턴이 이제 앞으로 바람직한 이런 도시가 되는데 필요한 이런 앵커 기관들, 프레스턴에 닻을 내리고 있는 그런 기관들,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레스턴 모델로 해봤더니 무슨 효과가 났느냐? 프레스턴 지역 내 소비 조달 규모가 당연히 증대했겠죠. 2013년에 38,000 파운드였던 것이 2017년에는 48,800만 파운드로 늘어났고요. 프레스턴 시에서 7만 파운드, 랭카셔 주에서 프레스턴 시가 소속된 랭카셔 주에서 2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 1,600개의 일자리가, 그 소도시에서 1,600개의 일자리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2016년 영국 북서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세요. 아까 우리 2011년에 뭐라고 그랬죠? 이 도시가? 2012년 영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던 도시입니다. 불과 4년 만입니다. 물론 대도시가 아니고 이제 소도시니까 이렇게 집중적 효과를 금방 낼 수 있는 장점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놀라운 일이죠. 6년 만이네요. 영국에서 4년 만에 영국 북서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영국에서 가장 향상된 도시. 예. 제가 이제 오늘 캐나다, 미국, 스페인, 영국 사례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해외 사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구차 가거나 우리 학생들과 연수를 가거나 할 때 봅니다만 제가 이런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뭐 유럽이나 북미에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 우리 그대로 가져와서 하자 이런 얘기 결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옛날 그런 속담이 있죠. 자, 화남의 귤 나무를 화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남과 화북은 이제 양자강 이남과 이북 중국을 말하는 것인데 중국의 이 강남과 광북은 그렇게 토양과 기후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리 잘 되는 업체, 사업, 뭐 프로젝트 이런 거라도 외국에서 잘 되는 걸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정신을 배우자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시작됐는가? 그렇게 시작할 때 어떤 문제들과 위기가 있었는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사점과 교훈을 얻자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몬드라곤을 한국으로 가져오자, 뭐 프레스턴을 한국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좀 길긴 했지만 9시 2분 전에 마칠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방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질문을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도시재생 지원 사업 지금 5년에 지금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앵커를 이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 5년 후에 이제 성내 이동에 저희가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앵커를 가지고 그거를 관리해 나가면서 마을 사업들을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성내 이동의 도시의 큰 그림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환기,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오늘 이걸로 해서 끝나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용이 좀 많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행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이 강의는 이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역 기반의 기관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이 주민공동시설 앵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대, 그리고 협동조합, 자생적인 그런 협동조합들과의 관계 형성, 뭐 다양한 과제들이 많이 이제 던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해외 사례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게 연구하고 이렇게 다니시고 이것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게 사실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신데 해외에 멀리 이렇게 사례 공부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성내 이동에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해 주셔가지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현장에는 저희 이제 손창수 대표님 계속 참석해 주셨고요. 이 활동가들이랑 지역 활동가 이렇게 현장에 같이 참석했고 오늘 이제 지역 활동가들이 이후에 이제 4강, 3강까지는 전국의 지역 활동가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마지막 강의인데 주민분들이 조금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주제인데 주민분들이 오늘 제일 많이 사실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긴 시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길게 말을 하긴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네. 없으면 마무리하죠. 네네네. 예.
저희 4강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예, 성내 이동 같이 화이팅 해서 잘 이제 살기 좋은 성내 이동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